저희 남편은 사업가예요. 저희 부부가 경영학과 CC였는데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장난으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기를 잘 타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때 벌은 돈을 시드로 삼아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체를 만들었고 무자본으로 연매출 수십억을 찍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자수성가했다고 할 정도로 남편은 일을 잘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정말 부자처럼 살았어요. 그 사이 저희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둘 낳아 부러울 거 하나 없을 정도로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고 내수 시장의 흐름이 바뀌자 남편의 회사가 차츰 기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금융권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서 돈을 많이 빌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위태롭게 지켜봤죠. 여보,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거야. 돈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걱정 마. 내가 회사 운영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 이번에도 잘 처리할 거야.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빌려준 돈만 잘 받아오면 문제 없어. 하지만 역부족이었나 봐요. 회사는 부도 처리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집까지 넘어가 압류되었어요.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가 집안 곳곳에 붙어졌었죠.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어요. 축 처진 어깨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동안 걱정은 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남편이었기에 남편 말을 믿었죠. 정말 남편 말대로 이런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빨간 딱지가 집에 붙어지게 되자 현실감이 상당히 세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우리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는 거야? 회사도 넘어간 거야? 우리 이제 어떡해? 미안해. 곧 해결할게. 거래처에서 돈만 나오면 회사와 집 바로 해결이 되는 건데, 거기서 돈이 막혀서 그래. 미안해. 빨리 해결할게. 그날 이후부터 종종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잘 얘기하곤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빚쟁이가 집까지 찾아오다니요. 너무 두려웠어요. 남편은 성격상 안 좋은 일을 공유를 안 해줘요. 자신이 잘하는 것, 잘 해나가는 그런 좋은 이야기만 저에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부부 사이인데도 오래 같이 살아도 그런 힘든 모습은 보이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사업적인 일을 저와 자세히 나누진 않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빚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한 거라 사회생활도 한 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게 식당 설거지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었어요. 나도 벌게. 내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게. 빚이 얼마야? 얼만데 그래? 나한테도 좀 알려줘. 부부인데 같이 감당하자. 어?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시련은 언제나 극복할 수 있어. 괜히 일한다고 하지 말고 그동안 애들 좀 잘 챙겨줘. 내가 이런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남편은 자꾸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는 기다릴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애들도 집이 왜 이러는지 자꾸 묻고 심란해서 더 다정하게 품어주려고 노력했지요. 빨간 딱지가 붙은 집에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됐지만 남편이 곧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급하게 집에 들어와 짐을 싸더라고요. 그때가 부도 나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 짐을 왜 싸? 어디 가는 거야? 무슨 일이야?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미안해. 내가 바로 연락할게. 남편은 옷까지만 챙겨서 불이 나게 나갔어요. 남편과 얘기할 새도 없었죠.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과연 해결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여진 집에 남편도 없이 저와 아이들만 있으니 많이 무서웠어요.
걱정이 되어서 밤에 잠도 한숨 못 잤죠.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 남편 어디 갔냐고 물어왔어요. 모른다고 하면 아주 험악하게 굴었고요. 그때쯤부터 남편 빚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당시 50평 서울 중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 아파트가 넘어갈 정도라면 적어도 남편이 진 빚이 수십억이라는 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요. 그저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 말하며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에서 나가라는 최종 통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아이들과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처절하게 쫓겨났어요. 비참한 기분 느낄 새 없이 한순간에 오갈 곳 없어진 저와 아이들이 생활할 곳을 찾아야만 했죠. 남편한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채권자들은 제가 남편을 어디에 숨긴 줄 알고 계속 바른 대로 대답하라고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를 하면 좀 믿을까 싶어서 그때 남편을 실종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동네에서 가깝게 지냈던 지인한테 조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사람이 잘 살아야지만 쓸모가 있어서 거들떠 봐준다는 걸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우정은 딱 거기까지라는 걸요. 상실감과 배신감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땐 그게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바보같이 그동안 재산을 빼돌린 것도 하나도 없었고 비자금도 없었어요.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빚쟁이들이 쫓아오더라고요. 엄마도 저희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셔서 우셨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는 딸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 그 즉시 은행으로 가셔서 없는 살림에 돈까지 탈탈 털어 저에게 주셨죠.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거라. 엄마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랑 오늘 집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았어. 우선 이걸로 막아봐. 엄마, 이거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했어? 안 돼. 나 이 돈 못 받아요. 엄마, 이거 다시 은행에 갖다 주고 와, 응? 이 돈을 어떻게 써? 내가 다 내고서 돈이 모은 필요가 있어.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돈만 있으면 돼. 빚쟁이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애들한테도 보기 안 좋아. 이 돈 얼른 갖다 줘. 아유, 엄마 말 들어. 응? 엄마, 감사해요. 이 돈 꼭 갚을게요.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야 하는데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가 딸 지켜주는 게 당연한데 뭘 그렇게 미안해해. 아유, 어서 가서 주고 와. 어? 엄마한테 돈을 받고 친정에 매일 찾아오는 빚쟁이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남편의 후배예요. 남편이 돈을 갚지 않아서 운영하는 공장도 어려워지고 현재는 생활비도 없다며 자기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라고 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있다며 남편을 많이 원망했어요. 저는 친정이라도 있지 자기는 갈 곳도 없다고 우리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며 애원하더라고요. 사정이 제일 딱한 것 같아서 그분께 엄마가 주신 돈을 드렸습니다. 영수증도 받았지만 그 사람한테 진 빚을 갚으려면 너무 부족한 금액이었죠. 꼭 갚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다른 빚쟁이들도 자기한테도 돈을 달라고 더 거세게 행동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겠지만 엄마를 밀쳐 넘어지게 해서 엄마는 허리까지 다치시게 되었어요. 게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아이들까지 위험해졌고요. 제가 더 이상 친정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도 저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무작정 아이들과 친정에서 나와 걸었어요. 저희는 친정 말고 갈 데도 없었어요.
남편이 외아들의 늦둥이라 저희가 연애 당시 시부모님 연세가 70이 넘으셨거든요.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저희 결혼을 서두르셨는데 제가 둘째를 낳고 난 후 아버님과 어머님이 한 해 차이로 돌아가셔서 저에게는 시댁은 없습니다. 시댁 없는 게 별건가 하고 지냈는데 그 당시 비빌 곳 하나 없다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네요. 하는 수 없이 아이들과 무작정 걷다가 길거리에서 자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거기서 몰래 자고 정말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한 2주를 살았어요. 그러다 둘째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제 거지야? 우리 왜 길거리에서 자? 왜 사람들이 우리 싫어해? 아빠는 어디 갔어?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안 돼? 아이들에게도 이 현실이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모르겠지만 원망을 할 곳이 없었어요. 남편이 빚을 졌고 갚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수밖에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기에 쫓겨다니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아저씨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를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야. 아빠가 돈 벌어서 다시 온다고 했어. 그때까지 기다리자. 아이는 이런 생활이 싫다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달래주다가 점점 지치더라고요. 힘들어서 징징대는 아이에게 화도 냈다가 달랬다가를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정서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저 생존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자고 밥도 어디서 얻어먹고 잠은 쪽잠으로 자고 그랬었어요. 잠을 푹 자지 못해서 그런지 아이들은 하루 종일 말없이 축 늘어지더라고요. 눈은 초점이 없어지고 무슨 말을 하면 화만 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밝고 활발한 아이들이었는데 점점 어두워져가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해야 할 아이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지내고 있으니 제가 애들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어요. 돈이라도 벌고 싶은데 애들이 있으니까 저도 일할 수가 없었고 계속 구걸하며 지낼 수도 없었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것만 같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매일 좋은 곳 있고 맛있는 것을 원 없이 먹었었죠. 1년 해외여행을 분기마다 다녀왔었고 명품의 외제차에 사치와 가소비는 기본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이며 옷들도 과할 정도로 명품을 입혀서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지가 되다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질 말걸. 깊은 후회도 밀려오고 혼란도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도 혼란이 올 법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어요. 애들도 느낌이 왔는지 어디 가자고 하니까 안 간다고 떼를 썼어요. 어르고 달래서 걷고 또 걸어서 보육원 입구에 다다르자 이제는 안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 역시 여기에 아이들을 맡기고 싶었겠어요. 함께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돈 벌어서 빚 갚고 다시 데리러 올게. 절대 너희들 잊지 않고 살 거야. 여기서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엄마 기다리고 있으면 꼭 데리러 올게.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싫어 엄마. 나 엄마랑 있을래. 그냥 엄마랑 살래. 길거리에서 자도 돼. 나 학교 안 다녀도 돼. 엄마, 우리 버리지 마. 응?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들 엄마가 절대로 미워서 여기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랑 같이 살려고 엄마 돈 벌어오려고 해. 너희가 안전하게 있어야 엄마가 일할 수 있어. 여기에서 살면 밥도 주고 잠도 잘 잘 수 있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우리 여기서 조금만 버텨보자.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너네 데리러 올게. 정말 미안해. 안 돼, 엄마. 엄마 가지 마. 우리 버리고 가지 마. 엄마, 나 여기 싫어. 엄마, 우리 버리지 마. 말 잘 들을게. 짜증 안 낼게. 제발, 제발.
애들은 제가 아이들을 버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필사적으로 매달리더라고요. 울며 불며 절규하는 아이들은 저랑 떨어지기 싫다고 제 다리를 꽉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런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억지로 떼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으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밤이 되자 눈물도 마르더니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항상 같이 어디든 함께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없으니 허전한 마음과 내가 지금 애들까지 보육원에 보내놓고 뭐 하는 짓인가 하며 제 스스로를 많이 질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남편이 진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깜깜했어요. 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제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사실 다리에도 올라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생각하니 이대로 제 생명을 저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더 열심히 일해서 하루라도 빨리 많은 돈을 벌어 우리 아이들 데려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제일 먼저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건물 청소, 밤에는 목욕탕 청소도 했고 틈틈이 이동하면서 폐지와 병을 주워 팔았어요. 잠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죠. 저에게 드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일하면서 식사도 해결했고 옷도 주워 입었고 씻는 건 목욕탕 청소하면서 하면 되는 거라 돈 드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자는 곳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얻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숙식 제공을 하는 일도 찾아봤지만 막상 가보면 좀 이상한 일자리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영혼은 팔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 벌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PC방이나 찜질방에 갔고 돈이 없을 때는 길거리에서 자거나 목욕탕 청소하면서 몰래 자고 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은 돈은 차곡차곡 잘 모아 정기적으로 채권자들한테 드렸어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갚는 식의 일을 5년이나 이어갔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원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자 갚는 것만 해도 버겁더라고요. 남편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들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많았어요. 어쩜 다들 차용증을 다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줄 때마다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도 너무 오래 보육원에 있었고 저도 이 고난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남편을 실종 신고해서 실종 선고를 신고하게 되었어요.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후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되거든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로 안 나타나면 그 사람도 힘들어서 어디선가 생을 마감했겠지 싶었어요. 그 당시 언제부터인가 계속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종 선고를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남편은 가진 게 빚이 전부였기에 남편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했어요. 물론 아이들도 상속을 포기했죠. 그때부터는 빚쟁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살만은 했어요. 이젠 훌쩍 큰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게 집을 구하기로 했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니 마음가짐도 달라지더라고요. 빚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 돈을 번다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고생을 조금만 더 하면 같이 살 수 있다 생각하니 없던 힘이 나고요.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보육원에 있었고 저는 노숙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무료 급식소가 열리길래 밥을 먹고 일하러 가려고 했어요. 이제는 무료 급식소가 너무나 익숙했죠. 노숙자들 사이에 있는 것도 두렵거나 의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생존을 위해 식판을 들고 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밥을 퍼주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때 한 봉사자가 저를 알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남편의 절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기 잠시만요. 혹시 영석이 와이프 아니세요? 아, 맞죠? 재수 씨 맞죠? 저 영석이 친구 상균이에요. 저 기억나시죠?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 상균 씨,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봉사하러 오셨구나. 오랜만이에요. 저야말로 묻고 싶어요. 재수 씨 여기서 뭐 해요? 재수 씨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누구 밥 떠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소식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희 집 망했어요. 남편은 행방불명되었고, 그래서 저도 길거리에 이렇게 나앉게 되었어요. 저 지금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예? 무슨 소리세요? 영석이랑 연락 아직도 안 됐어요? 그놈 필리핀에서 정착해 잘 살고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애들 아빠가 필리핀에 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남편은 필리핀에서 잘 살고 있다니요. 배신감과 그동안 남편에게 있던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남편 친구의 말은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상준 씨, 애들 아빠 연락돼요? 지금 돼요? 당연히 연락되죠, 재수 씨. 영석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도 많이 찾았고요. 그동안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요? 저를 찾았다고요? 언제요? 저는 애 아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석이가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하고 바로 찾았는데 재수 씨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찾아왔는데 저 역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친구에게 부탁해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가더니 이내 받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제 목소리를 눈치챘는지 계속 울기만 했어요. 흑흑거리며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찾으러 다녔는 줄 알아? 나는 당신이 나 찾아주기만 바라왔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 나는 당신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어. 지금 어디야? 필리핀이야? 저희는 그때 아주 오랜만에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다 나누게 되었어요. 내가 필리핀에 갈 땐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늦어졌지. 필리핀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내가 진 빚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어서 급하게 왔는데 여기 사장님도 별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채권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필리핀으로 쫓아와서 여권을 뺏고 종 수준으로 일을 시켰어. 돈 안 갖고 안 주면 못 돌아가게 하는데 나도 갈 수가 없더라. 핸드폰도 뺏고 어떻게 전화를 빌려 당신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끊겼더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못했어. 그럼 어떻게 지냈어? 여권도 없이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야? 한국에 돌아올 길이 막혀서 나도 돈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돈 다 갚을 때까지 나도 빚쟁이들 감시에 거래처 공장 쪽방에서 무작정 지냈지. 그러다 빚쟁이들이 어디서 돈을 구해오더라. 그걸로 뭐라도 해보라고. 한국에 있을 때 제품 개발해서 떼돈 벌었으니까 여기서도 해보라고. 그렇게 쪽방에 갇혀져서 개발만 했고 그거 가동시키는 데까지 5년이나 걸렸지 뭐야. 그리고 그게 운 좋게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야 돈 갖고 당신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랑 겨우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안 왔어? 나는 그동안 친정에 있었단 말이야. 그때 나 찾았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가려고 했지. 나는 당신과 애들이 집에서 쫓겨난 줄도 몰랐고 장모님 댁에 간 줄은 꿈에도 몰랐어. 좀만 버티면 돈 다 갖고 우리 집 되찾을 수 있을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줄이야. 한국에 연락해보지 못한 내 잘못이지. 미안해. 정말 힘들었지? 남편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빚을 상환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악덕 채권자들 밑에서 제품 개발하고 돈 조금 갖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채권자들이 그러더래요. 지금 한국 들어가면 바로 구속이라고요.
형 집행을 피할 수 없다고요. 이게 다 빚을 져서 그런 거라고요. 빚을 모두 상환할 수 있어야지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들었대요. 그게 맞는 말이든 아니든 그땐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지 않고 가까스로 연락된 친구에게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딱 친정에서 나온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를 찾으며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한국에서 제품 개발했던 대로 필리핀에서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명의를 좀 빌리고 공무원에게 잘 말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저희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보니 친구를 통해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길거리에 있고 흔적을 남기지 않다 보니 저를 찾는 게 쉽지 않았대요. 하긴 1급으로 일하고 세금도 안 냈으니 그럴만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아니,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 애들은 어디 있는 거야? 빚쟁이들이 하도 쫓아와서 엄마 집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엄마가 그 사람들 때문에 좀 다치셨거든. 그래서 무작정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우리 노숙했어. 정말 최악의 시간이었지. 애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도저히 길거리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되겠어서 보육원에 보냈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몰라. 여보, 여보, 나 정말 여보 많이 보고 싶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덤덤하게 적당히 잊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라 그런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대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데 남편은 제가 한 말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이, 뭐? 걔네들이 당신한테까지 갔어? 세상에, 미안해. 난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 당신 후배라는 사람과 거래처 사장님 3명이야. 다들 당신과 친분이 있었다는데 맞아? 날 얼마나 괴롭혔다고. 그때는 정말 은인이었는데 당신과 우리 애들을 괴롭힐 줄은 몰랐어. 일단 애들이 급하네. 그 사람도 요즘에도 나타나? 아니, 내가 당신 실종 선고를 한 후부터는 안 오긴 해. 내가 당신 빚상속 안 하겠다고 신청했거든. 그 후로 안 보여. 실종 선고? 그런 것도 했어. 당신 고생 많았구나. 미안해 정말. 그 사람들 연락처 있지? 그 사람들하고 아이들 찾아서 당신 여기로 올 수 있어? 여기로 오는 비용은 내가 상견이 통해서 보내줄게. 남편은 무슨 일을 계획하는 건지 저를 5년 동안 괴롭혔던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필리핀으로 건너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걸어준 친구에게 바로 돈을 송금해 저희에게 전달해줬고 저는 곧장 아이들을 되찾아와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었고 바로 채권자들한테 연락해 비행기를 탔죠. 채권자들도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고 의심했지만 남편이 오라고 돈까지 보내줬다고 하니 의심 반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 반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건너갔는데 당연히 공항에 마중 나와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없었어요. 전화를 하니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의아했지만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채권자들과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내리는 순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준 주소지에 있는 집은 엄청 큰 저택이었거든요. 영화에서나 봤던 크고 넓은 마당이 있고 마치 공주님이 살 것 같은 우아한 자재로 지어진 3층 건물이요. 정말 남편의 집이 맞나 싶었는데 때마침 남편은 맨발로 마중 나와 저희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보, 얘들아, 오느라 수고했어.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들. 우리 아들들 얼굴 좀 보자. 키가 언제 이렇게 자랐어? 크는 모습 못 봐서 정말 미안해. 이제 고생 끝이야. 여보,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고 살았어?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어? 저 자식 없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밥이 넘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도 엄청 많이 찾았어.
정말 보고 싶었다, 얘들아. 우린 부둥켜 안고 몇 분간 계속 울었어요. 저 그때 남편이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정말 미안함과 안도감, 보고 싶었던 감정들이 한 번에 훅 올라왔던 것 같아요. 꺼이꺼이 울면서 아이들과 저를 찬찬히 보고 안아주는데 저희도 그때 많이 울었죠. 이산가족 상봉 마냥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부비고 난리였어요. 아픈 곳은 없는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계속 말하며 오랜 헤어짐의 슬픔을 만남으로 채웠습니다. 저희가 우는 모습에 채권자들도 그런 저희들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라며 굉장히 좋아하며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간 걸 확인한 후 남편은 현관에서 덩치 좋은 남자 2명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생김새도 무섭게 생기고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딱 봐도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예상대로 그 사람들은 채권자들에게 다가가 약간 손을 올려서 혼을 내주더라고요. 저는 살짝 놀랐지만 남편이 하는 일이기에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내가 돈을 늦게 줘서 미안해. 그런데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지. 내가 당신들하고 인연이 얼마나 깊은데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내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베풀었는데 어떻게 내 가족을 건질 수 있어? 형님, 저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형님 사라진 게 자그마치 5년입니다. 5년이요. 그동안 형님도 연락 한 번 없으셔서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 줄 알아요? 형님이 돈 안 갚으셔서 우리 가족도 그 돈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기 일부 직전이었다고요. 너 솔직히 말해. 내가 그동안 너 어렵다고 해서 보태준 돈이 얼마야? 너 대학생 때부터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돈 주고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그것뿐이냐? 네 사업 힘들 때 내가 도와준 돈이 얼만데? 너 진짜 나한테 이런 푼돈 빌려주고 그것 때문에 길바닥에 앉을 뻔했다고 하는 거야?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너 나 때문에 망할 뻔한 건 맞아? 네가 능력 없어서 회사가 기운 것 아니야. 괜히 또 망할 것 같은데 나한테 빌려준 푼돈이 생각나서 괜히 우리 와이프 잡은 거 아니냐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형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신들한테 빌린 돈들 당신들 사정에 비해 어렵지 않은 돈이라 생각했어. 그래. 내가 없어졌으니 그 돈 못 받을까 걱정됐겠지. 그런데 내가 당신들한테 베풀었던 내 돈은 생각 안 나나 봐? 난 당신들 힘들다고 할 때 심지어 차용증도 안 쓰고 그냥 줬었어. 오랫동안 볼 사이니까 난 그 돈 없어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절대 불미스러운 그럴 일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줬던 거야. 그때 내가 줬던 돈들 갚았어? 안 갚았잖아. 내가 갚으라고 한 적 있어? 난 없었어. 내가 그 정도의 돈을 차용증 쓰고 빌린 건데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니들이 사람이야? 절 쫓아다니며 못살게 군 채권자들은 남편을 향해 넙죽 엎드려 빌었어요. 코가 바닥에 닿으며 납작 엎드렸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형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제가 염치 없이 굴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형수님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덕을 쌓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온 사람들인데 자신이 가진 게 많았을 땐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베푼 만큼 빌렸다 생각했지만 돈 달라고 저에게 닥달거리고 괴롭히니 배신감을 느꼈나 봅니다. 남편의 입장도 이해 갔어요. 채권자들도 자신들이 좀 너무했다 생각이 들었는지 납작 엎들더라고요. 때린 건 하나도 안 미안해. 신고하고 싶으면 해. 그건 우리 가족 건드린 내 복수야. 그 죄는 내가 달게 받을게. 그런데 너도 내가 너희 가족 그렇게 괴롭히면 날 이 정도로 안 끝냈겠지 않았어? 우리 장모님도 다치게 했다며. 마음 같아선 더 손봐주고 싶은데 나 때문에 마음고생들 한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끝내는 거야.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했을 텐데 이 돈으로 여행도 좀 하고 가. 원금의 이자에 여행 경비까지 넣었어. 남편은 모두 현금으로 넣었는지 돈 봉투가 두둑했어요. 채권자들은 한없이 죄송하다더니 이제는 감사하다고 절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채권자들을 다 보내고 나서야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만나자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졌는지 전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제자의 제잘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집에 방이 몇 개인지 방과 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다 큰 아이들은 정말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욕실에서 거품 목욕도 하고 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 남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울컥울컥한지 계속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토닥여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애들을 재워놓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채권자들하고는 무슨 사이야? 꽤 사이가 깊은 것 같은데. 한 놈은 대학 때 사업할 때 만났던 애이고 다른 사람들은 거래처 사장님이야. 그리고 여기 필리핀에서 나를 그렇게 만든 악덕 채권자들은 재산금융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그래? 그런데 각별해 보이던데 형님하고 당신이 돈도 많이 빌려줬었어? 빌려준 건 아니고 어려울 때 쓰라고 줬었지. 나는 내 회사가 좀 기울 때 그 정도의 돈을 빌린 건데 솔직히 그냥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한테 받아간 돈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달라고 했더니 배신감이 느껴지네. 듣기로는 그 사람들도 어렵게 지냈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갚으려고 했던 거야. 돈이 사람을 힘들게 하네. 참 슬프다. 남편은 사람을 잃고 많이 씁쓸했어요. 그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줄은 몰랐는데 저한테 한 거 생각하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빌린 돈은 갚아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 제품 개발 소유권을 악덕 채권자들에게 넘겼고 그 채권자들은 남편의 빚을 변제해주며 제품 개발한 몫으로 돈을 좀 주었대요. 그리고 한국보다는 물가가 훨씬 저렴한 이곳에다 집을 사두고 여기서 살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네요. 그래도 애들 학교도 그렇고 한국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살면 안 될까? 빚을 청산하고 내가 신청한 실종 선고도 취하하고 그러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걱정이야. 그동안 못 냈던 돈들 다 낼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봐 걱정돼. 출국 금지라도 되면 어쩌지? 갔다가 빨리 와야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어떡해. 그러진 않을 거야. 잘 알아보고 가자. 가서 다시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자. 남편은 걱정이 많아졌더라고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범죄자가 되었을까 봐 걱정을 했고 그런 조사 때문에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서 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무너지고 힘들어질까 봐요. 모든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보니 부채를 청산하고 약간의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돌아갔어요. 실종 선고 취하부터 차례대로 일을 처리했죠. 모든 일은 남편의 걱정과는 반대로 순조롭게 처리되었고 무난히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했던 터라 찾아뵙지 못했던 친정엄마한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인사드리러 갔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못난 사위 때문에 딸도 고생시키고 장모님도 고생 많으셨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김서방. 정말 잘했네. 정말 잘했어.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난 자네가 일어설 줄 알았어. 시련은 극복하는 거지. 포기하는 게 아니지 않니? 자네는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정말 장해. 몸은 어떠세요? 그때 넘어지셔서 다치셨다고 들었어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괘씸한 놈들, 내가 더 혼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화내지 마.
지금은 다 나았어. 나는 괜찮은데 자네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얼굴이 이렇게 헬쑥한가? 타지 생활하느라 힘들었지? 한국인은 밥을 먹어야 하는데 필리핀 음식이 어디 입맛에 맞겠어.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그럼 오랜만에 장모님 밥 배 터지게 먹어볼까요? 장모님표 닭볶음탕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항상 차려올 테니까. 엄마는 오랜만에 저희 가족을 보니 신나하셨어요. 역시 부모의 행복은 자식의 행복인가 봐요. 그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 엄마 속 안 썩이게 해야겠다고요. 남편은 엄마 밥을 배 터지게 먹고 친정에서 여러 밤 잤어요. 엄마 집에 오니 오랜만에 휴가를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에게 빌려주신 돈을 갚았어요. 장모님,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을 또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필리핀에서 한동안 살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 일하는 곳이 필리핀인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엄마, 그럼 엄마도 같이 갈래? 필리핀 안 가봤지. 가서 우리 같이 살자. 아이고, 아니야. 이 나이 먹으면 원래 살던 곳이 편한 법이야. 모험은 즐겁지 않다. 즐겁게 살아. 종종 이 늙은이도 보러 오고. 알았지? 예, 장모님. 자주 찾아뵐게요. 건강만 잘 챙기세요. 앞으로는 호강할 일만 생길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와 인사를 하고 필리핀으로 넘어와 한동안 필리핀에서 살았어요. 남편 사업도 정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나 또 냈고요.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빨리 적응했는데 몇 년 후 대학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던 5년이었어요. 비극의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사니까 진짜 그런 날이 오네요. 위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다시 좋은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암흑기라고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스로의 힘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노숙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니실 테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복된 인생 사시고 부자 되세요.